안녕하세요. 100일 고전지의 융합 통찰력 향상을 위한 심화과정 과학 분야의 방법 서설을 소개할 유아교육과 교수 최윤진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방법 서설 하면 글쎄요 여러분 뭐지? 생소한 고전으로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그런데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 말은 들어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어떠신가요? 네, 이번 시간에는 서양 철학사에서 생각하는 주체로서 인간을 등장시키고 있는 르네 데카르트의 방법 서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17세기 서양 근대 철학에서 사유하는 주체의 발견과 진리 탐구의 참된 방법을 정립하다 라는 주제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방법 서설 수업의 목차는 먼저 수업 목표를 알아보고 르네 데카르트의 생애를 소개합니다. 다음으로 방법 서설 고전의 저술 배경을 살펴보고 데카르트의 핵심 사상을 소개합니다. 이어서 방법 서설의 구성과 핵심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를 토대로 생각해 봅시다에서는 AI 시대에 생각하는 주체로서 인간은 어떻게 공존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통해 융합 통찰 지혜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본 수업의 참고 자료와 추천 동영상을 소개하겠습니다. 방법 서설의 수업의 목표는 4가지로 설정을 했는데요. 첫째는 근대 철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데카르트의 생애를 알 수 있다. 둘째, 방법 서설의 지필 배경 및 데카르트의 핵심 사상을 알 수 있다. 셋째, 방법 서설의 구성과 핵심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오늘날 AI,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우리 삶의 여러 부분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이런 맥락에서 AI와 인간이 공존하는 시대에 생각하는 주체의 의미를 통찰할 수 있다로 정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데카르트의 생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데카르트는 1596년 프랑스의 투렌 라에라고 하는 지역에서 귀족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1살 때 어머니를 여의고 외할머니와 유모의 보살핌을 받으면서 자랐다고 하지요. 데카르트는 태어나서도 그렇고 매우 허약한 체질이었다고 합니다. 1606년 라플레슈 왕립학교 10살에 합학을 하게 되었는데요. 학교를 다니는 동안에도 아침잠이 너무 많아서 늘 지각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데카르트는 워낙 비범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뛰어난 학생이었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데카르트가 충분한 잠을 자고 수업에 오도록 허락을 했다고 하지요. 데카르트는 20살에 이제 나는 학교에서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 라고 결론 내리고 세상이라는 커다란 책 속으로 여행을 떠나자라고 결정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22살 때는 네덜란드에 가서 군대에 입대했다고 합니다. 당시 군대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군대와 같은 그런 모습은 아니었고요. 조금은 유럽의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소위 편하게 군대 생활을 하는 그러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럽에서 30년 전쟁이라는 것이 1618년에 발발하게 되었는데요. 이 전쟁은 인류 전쟁 역사에서 가장 잔혹하고 사망자가 많은 전쟁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30년 전쟁은 유럽에서 로마의 카톨릭 교회죠. 즉 구교를 지지하는 국가들과 종교교육을 통해서 개신교를 지지하는 프로테스탄트 교회를 지지하는 국가들 사이에서 벌어진 종교 전쟁입니다. 그래서 30년 동안 사망자가 무려 800만 명에 이르렀다고 하죠.
데카르트는 24살 때 군대를 떠나 다시 네덜란드로 갔다고 하고요. 26살 때는 본인의 본국이죠. 프랑스로 돌아가서 자신의 재산을 정리하고 27살 때 이탈리아로 여행을 갔다고 합니다. 29살 때는 다시 파리에 돌아와서 머물면서 메르센 신부, 아마 그에게 어떤 지적인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눌 수 있었던 사제들과 교제를 꾸준히 했다고 하지요. 여튼 데카르트는 유럽의 곳곳을 두루 여행한 것으로 나타나 있고요. 마지막 지필에 집중하고자 이주를 했던 곳은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 그곳에 정착을 했다고 합니다. 1629년 그의 나이 33살 때부터 본격적인 학문 탐구와 저술 활동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오늘 우리가 만나보는 방법소설은 40살 때 집필을 하였고, 이후 데카르트의 철학 사상을 대표하는 저술로 알려져 있는 성찰, 그리고 철학의 원리를 잇따라 출간하게 됩니다. 데카르트의 저술은 그 당시 학자들, 신학자들 사이에 많은 논란을 가져왔다고 하고요. 데카르트는 이들의 비판, 반박에 대해서 수용하고 거기에 대해서 또 자신의 입장을 출판하는 과정을 거쳤다고 해죠. 그래서 그 시대에 굉장히 유명한 인사가 되었고, 이것이 유럽 사회에 알려지자 1649년에는 스웨덴의 크리스티나 여왕이죠. 그의 초청으로 스톡홀름으로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데카르트는 크리스티나 여왕이 이제 공식적인 직무를 보는 시간이 보통 9시, 10시 이렇게 됐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새벽 5시부터 그야말로 여왕이 직무를 보기 전에 맑은 정신으로 데카르트라는 이 훌륭한 선생님을 만나서 여러 가지 담화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이런 생활이 반복되다 보니 어쩌면 데카르트는 굉장히 아침잠이 많은 허약한 체질이었다고 했지요. 그런데 새벽에 갑자기 새벽형 인간이 되는 생활을 하다 보니 급격히 쇠약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쉽게도 1650년 54세 때 폐렴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다음에서는 방법소설이 탄생된 배경을 데카르트를 중심으로 그 전후에 살았던 위인들을 소개하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보이는 슬라이드에 5명의 위인의 사진을 올려드렸는데요. 맨 왼쪽에 있는 분이 갈릴레오 갈릴레이입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 1610년 천체만원경을 만들어서 이제 목성을 발견하고, 갈릴레이는 코페르니쿠스죠. 그의 이론을 옹호하면서 태양계의 중심이 지구가 아니라 태양이다, 바로 천동설이 아니라 지동설을 주장한 학자로 알려져 있지요. 그런데 이 갈릴레이가 1633년 종교재판에 회부되면서 결국 지동설의 포기를 명령받았고요. 그의 마지막 생애를 로마 교황청의 명령에 따라 가택에서 구금되어서 보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을 보고 데카르트는 당시 37세였다고 하는데요. 그가 집필했던 세계 혹은 빛에 관한 논고, 이 부분의 출간을 보류했다고 하지요. 이 책에서는 중세 과학에 도전하는 기계론적 관점에서 자연을 해석하고 있는 책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데카르트도 갈릴레이와 마찬가지로 지동설에 동의하고 있었기 때문에 갈릴레이의 재판 결과를 보고 데카르트는 잠시 이 책의 출간을 보류하고 이것에 대한 입장을 또한 오늘 살펴보게 될 방법소설에도 피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진을 보면은 생소한 얼굴이라고 생각되실 텐데요. 윌리엄 하비라고 합니다. 1623년에 이는 제임스 1세 그리고 1627년 찰스 1세의 주치의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의사죠. 그러니까. 그래서 윌리엄 하비는 인체 구조를 연구하면서 특히 우리 인간의 심장에 관심을 갖고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100일 고전에도 들어가 있는 책인데요. 1628년 동물의 심장과 혈액의 운동에 관한 해부학적 연구, 혈액순환의 원리라고 하는 이 책을 출판하여 제시함으로써 당시의 생물학, 의학계에 과학혁명을 일으킨 시발점이 되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책에 대한 내용도 우리가 만나볼 방법서설의 5부에서 데카르트는 그 혈액순환에 대한 논의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그러니까 오늘의 주인공이죠. 르네 데카르트입니다. 사실 데카르트는 철학자이기보다는 수학자, 과학자로서 그 업적이 매우 탁월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특히 수학적인 업적으로 해석 기하학의 창시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쉽게 여러분 우리 중고등학교 수학 시간을 떠올려 보시면 X축과 Y축이 있는 좌표가 생각나실까요? 네. 어느 날 데카르트는 침대에 누워서 이렇게 천정을 들여다보니까 파리가 앵앵거리고 돌아다녔대요. 그런데 그 파리가 천정에 탁 붙어가는 거죠. 그걸 보고서 문득 생각했다는 거죠. 아, 공간에 있는 어떤 점을 숫자로 표현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고민하다가 좌표계라는 것을 발명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수학적 업적을 토대로 해서 네 번째 사진을 보면은 아이작 뉴턴입니다. 뉴턴의 사과나무가 생각나실까요?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뉴턴은 살아생전에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죠. 내 업적은 거인의 어깨 위에서 세상을 본 것이다 라고 했다는데요. 바로 뉴턴은 데카르트의 학문적인 업적을 토대로 수학과 물리학의 거장이 될 수 있었음을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위인이 있는데요. 라이프니츠라고 합니다. 그도 역시 데카르트의 좌표계, 해석기하학이 발표된 이후 수학의 역사에서 중요한, 여러분 학교 다닐 때 공부했던 미적분입니다. 네, 미적분을 창시할 수 있었고 오늘날 모든 디지털 컴퓨터의 기반이 되는 이진법이라고 하는 수체계를 정립하는 데 공헌을 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데카르트는 중세와 근세를 잇는 그 중간에서, 즉 신중심의 중세를 넘어서 수학과 과학의 천재들이 등장하는 근대 사회를 여는데 확실한 디딤돌이 된 것이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근대 철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위대한 거인 데카르트의 핵심 사상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가 살았던 17세기 유럽은 신과 교회의 권위가 크게 떨어지고 구교와 신교 간의 30년 전쟁 등으로 매우 혼란스럽고 불안과 회의가 팽배한 시대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데카르트는 보편성을 가진 확실한 지식, 절대적 진리를 찾자라고 결단을 내리고 방법적 회의를 시도합니다. 방법적 회의는 절대적 진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의심스럽고 불확실한 인식을 제거하고 기존의 것들을 모두 의심하는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의심할 수 없는 명제들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논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는 모든 명제들을 걸러내는 수단을 의미하는 것이죠. 즉, 지금까지 우리가 믿고 있는 지식의 근거에 대해 의심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 먼저 감각에 의해 얻어진 지식은 종종 우리를 속일 수 있기 때문에 절대적 지식이 아닐 수 있다라고 하지요. 생각해보면 우리의 감각은 불완전함 그 자체 아닐까요?
여러분 시각을 보더라도 착시 현상을 보이는 것 경험해 보셨죠? 그리고 청각의 경우에도 요즘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ASMR이라고 해서 어떤 것이 자연의 소리인지 음식을 먹는 인공의 소리인지 이런 것들을 분간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이 있지요. 나아가서 데카르트는 수학, 기하학 같은 보편적인 지식도 진리가 아닐 수 있다라고 의심을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2 더하기 2는 4. 우리는 이걸 너무나 자명한 진리로 받아들이고 있지요. 그런데 이러한 수학적 지식에 대해 또 예를 들어 삼각형을 보더라도 그 네 각의 합이 180도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죠. 그런데 데카르트는 이러한 수학적인 명제도 의심하기 위해서 그는 악마의 가설이라는 것으로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어쩌면 우리 인간이 알지 못해서 그렇지 전지전능한 어떤 악마가 우리의 생각을 조정해서 5 더하기 5의 창값이 사실은 10이 아닌데 그렇게 판단하게끔 만든 것은 아닌가, 이러한 식의 회의를, 의심을 제기했다라고 하지요. 이처럼 데카르트는 방법적 회의를 통해서 위대한 명제,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라는 철학의 제1원리를 제시하게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모든 것을 의심한다고 하더라도 나 자신이 의심하고 있다는 사실은 의심할 수 없는 그러한 명제라는 것이죠. 이를 나는 의심한다 혹은 사유한다, 코기토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는 존재한다는 에르고숨이라고, 그래서 코기토 에르고숨이라는 근대 철학에서 생각하는 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1637년에 출판된 방법서설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방법서설의 원 제목은 이성을 올바르게 인도하고 모든 학문에서 진리를 탐구하기 위한 방법의 서설, 그리고 이 방법에 대한 에세이들인 굴절광학, 기상학 및 기하학이라고 합니다. 당시 학술 저서들은 라틴어로 쓰여지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방법서설은 프랑스어로 쓰여진 최초의 철학서로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갈릴레오와 동시대를 살았던 데카르트는 갈릴레오의 그 유죄 판결이죠. 그 영향을 받아 집필하고 있었던 천체론에 관련된 그 원고를 중단하는 대신에 1637년에 방법서설을 출간하게 됩니다. 이 책은 3권의 부록 에세이, 말씀드렸듯이 자연과학의 분야이죠. 빛의 현상의 하나인 굴절의 법칙을 설명하는 굴절광학, 날씨의 변화를 설명하는 기상학, 좌표계와 방정식을 설명하는 해석기하학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과학과 수학을 설명하기 전에 사고하는 방법에 관한 서문, 머릿말로 작성한 것이 바로 방법서설인 것입니다. 즉 진리탐구를 위해 데카르트가 설정한 사고의 방법, 그 결실을 보여주기 위한 집필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방법서설로 번역된 서적들이 다수 출판되어 있는데요. 이 번역서들의 대부분은 서문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소개하고 있고, 따라서 그 에세이라고 하고 있는 굴절학, 기상학, 기하학에 대한 부분의 번역본은 출판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방법서설의 서문이죠. 그 서문이라고 하지만 그 분량이 매우 많다고 합니다. 예, 저도 읽어봤더니 한 100여 페이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서문도 전체 6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학문들에 관한 다양한 고찰들을 저술하고 있습니다.
2부에서는 데카르트가 탐구한 사고 방법의 주요 규칙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3부에서는 데카르트가 사고 방법을 제시하기 전에 적용한 임시 도덕의 규칙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법 서설의 핵심 부분으로 4부에서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는 명제를 제시하고 형이상학의 토대가 되는 신과 인간, 영혼의 존재를 증명해주는 근거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5부에서는 데카르트가 밝힌 철학의 원리들이 천체, 우주, 무생물, 생물, 인간을 다루는 자연과학에서도 증명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고요. 마지막 6부에서는 자연탐구에서 보다 더 발전하기 위해서 데카르트가 믿고 있는 것이 어떤 것들이며 이 책을 쓰게 된 이유와 후대 독자들에게 전하는 당부를 피력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데카르트가 과학과 철학의 전문가들보다는 일반 대중을 염두에 두고 일부러 쉽게 쓴 책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데카르트의 사상을 간결하게 압축하고 있는 책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데카르트는 중세와 근세의 건널목에서 어쩌면 길 잃은 나그네처럼 방황하고 있는 철학, 이 분야에서 새로운 방법을 확립함으로써 즉 신중심의 중세의 세계관을 회의하고 의심하고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닐까라는, 그러나 여기에 이유 있는, 근거 있는 의심을 갖고 새로운 근대의 세계관을 재구축하고자 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방법 서설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우리 도서관에 비치되어 있는 이현복 교수님입니다. 번역하신 책을 토대로 제가 읽으면서 여러분과 함께 공감하고자 하는 부분을 중심으로, 이것은 이제 저의 이해와 해석의 토대를 둔 것이니까요. 여러분들께서 나중에 직접 방법 서설을 읽을 때는 여러분의 이해와 해석을 자유롭게 펼쳐 보시길 바랍니다. 제1부 학문들에 대한 고찰들인데요. 그것의 첫 문장은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양식은 세상에서 가장 잘 분배되어 있는 것이다. 누구나 그것을 충분히 지니고 있다고 생각하므로 다른 모든 일에 있어서는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들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상으로 양식을 가지고 싶어 하지 않으니 말이다. 네. 무슨 말이냐 하면요. 이때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성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인간은 이성을 가진 서로 간에 동등한 존재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보면은 중요한 것은 그 양식과 이성을 잘 사용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카르트는 누구나 이성을 갖고 있지만 이성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는 능력의 차이가 있다라고 피력합니다. 이 생각 자체가 그 당시에는 상당히 획기적이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7세기, 그러니까 1600년대의 시대적인 상황을 보면은 아무래도 중세의 신분 제도죠. 교황이 있고 그리고 근대의 어떤 절대 왕이 집권하는, 정치 권력이 혼재하는 그런 계급이 있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죠? 인간이 누구나 동물과 다르게 이성을 가진 존재이다 라고, 즉 신분이나 계급에 따른 인간관으로부터 이성을 가진 동등하다는 입장을 제시한 인간관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혁명적인 사고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데카르트가 강조한 것은 단지 이성을 가진 존재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이성을 잘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 자신이 어떻게 이성을 개발하고자 어떻게 노력해 왔는가, 이것들을 보여주겠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좀 더 나아가 보면은 학교에서 배우는 언어들은 옛날 문헌들을 이해하는데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재미있는 우화들은 정신을 일깨운다는 것, 역사에 기억될 만한 행위들은 우리의 정신을 고양하고 신중히 읽으면 판단 형성에 도움이 된다는 것. 모든 양서의 독서는 그 책의 저자인 지난 시대 최고 교양인들과 나누는 대화, 심지어 그들의 생각들 가운데 가장 좋은 것들만 우리에게 보여주는 정제된 대화와 같다는 것. 네. 이 부분은 우리가 데카르트의 생애에서도 살펴보았는데요. 10살 때 라플레슈 왕립 학교에서 공부하고 푸아티에 대학에서 법학과 의학을 공부한 후에 20살 때 법학사 학위를 취득하였다고 하지요. 즉 10여 년간 데카르트가 학교라는 제도권 교육에서 배웠던 다양한 지식과 학문에 대한 그의 소회와 판단들을 집필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자신이 가장 좋아했던 학문은 수학이었다라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수학의 확실성과 명증성이라고 밝히고 있지요. 이로써 데카르트가 관념론적인 어떤 형이상학의 학문적 방법론을 제시할 때도 수학적인 방법입니다. 즉 확고한 원리, 법칙을 토대로 논리적 설명을 제시하는 연역적 추론을 적용하는 근거들로 삼았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데카르트는 신학에 대한 생각도 정리하고 있는데요. 신학을 존경했고 다른 누구만큼이나 하늘에 이르기를 바랐다. 네, 이로써 데카르트가 무신론자였다라고 속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후 형이상학의 토대에서도 완전한 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그의 논의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철학에 대한 견해를 보면은 여러 세기에 걸쳐 살아온 가장 탁월한 정신들이 힘써왔지만 철학에서 여전히 논쟁되지 않는 것은, 따라서 의심스럽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보면, 더구나 이제 하나의 동일한 주제에서 참인 것은 단 하나 이상이 결코 있을 수 없을 것인데 여러 의견들이 학자들에 의해 지지되고 있는지를 고찰하면서 내가 그럴듯하기만 한 것은 모두 거의 거짓으로 거부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철학에 대해서 데카르트는 뭔가 새로운 학문 체계의 정립이 필요하다라는 의문을, 문제의식을 가졌던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나는 내 스승들의 구속에서 해방될 수 있는 나이가 되자마자 글 공부를 완전히 떠났다. 세상이라는 커다란 책 안에서 발견될 수 있을 학문 외에 다른 것은 더 이상 찾지 말자고 결단하며 여행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군대에 가기도 하고 유럽의 여러 나라들을 다니면서 다양한 기질과 환경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다양한 경험을 쌓고 이러한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데카르트는 자신의 방법으로 기존의 지식을 모두 의심하고 해체하고 새로운 학문 체계를 재정립하고자 하는 원대한 포부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는 언제나 내 행동들에서 분명해 보기 위해 이 삶에서 확신을 가지고 걸어가기 위해서 참된 것을 거짓된 것에서 구별하는 것을 배우려는 극도의 욕망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세상이라는 책 안에서 공부하는데, 그리고 약간의 경험을 얻으려고 애쓰는데 몇 년을 보낸 후 어느 날 자신에게 공부하자고 내가 따라야 할 길들을 선택하는데 내 정신의 모든 힘을 바치자고 결단했다 라고 쓰고 있습니다.